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 커뮤니케이션 5월 10일 화요일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차시 금요일 대면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직시라는 그런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라이와 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我马上过来 그리고 我马上过去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둘 다 한국어로는 가요 혹은 갑니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청자 중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어에서는 我马上过来의 1번이 훨씬 청자 중심입니다. 청자를 기준으로 내가 그쪽으로 갈 건데 청자가 들으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자 중심이라 1번이 더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직시 표현에 이어서 중의성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구조를 가져서 힌트 나왔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문장으로도 찌부치라 닭은 안 먹어요 라고 다이어트 과정에서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키우는 닭이 아픈가? 왜 안 먹지? 하고 이제 닭이 그 먹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적 중의성 살펴봤었고요. 또 문장 속에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생기는 중의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어휘적 중의성이었습니다. 내가 칸네이크라고 하는데 이 칸이 진료를 보다 이 동사인지 혹은 진료를 받다 이 동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6자 화용론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7장 문법 기초 다치기, 기초 다쳐요? 기초 다지기, 교재 26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문법이 뭔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문법 관련, 뭐 영어든 국어든 중국어든 문법 관련해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문법이라는 말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언뜻,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느낌은 알겠죠? 자, 여러분 문법에는 넓은 의미의 문법과 좁은 의미의 문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넓은 의미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이제 grammar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문법을 영어로 하면 grammar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넓은 의미의 문법이었구나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 grammar라는 건 무엇인가 하냐면은요. 언어에 관한 모든 규칙을 다 grammar, 넓은 의미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넓은 의미의 문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grammar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요. 형태론, 단어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단어가 어디까지가 어근이고 어디까지가 접사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어의 어떤 형태, 내부 구조에 관해서 연구하는 형태론, 음운론. 예를 들어서 중국어 발음이 여러분 지금 티엔 이 하늘을 나타내는 이 티엔이 고대 중국어 혹은 뭐 당나라 혹은 뭐 춘추 전국시기에는 이 한자 음이 다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음의 변천사, 역사적인 변천사를 연구하는 그런 음을론. 그리고 음성학. 우리가 중국어 배우면서 뽀어와 포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얘는 뽀어는 무기음, 포어는 유기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음 간의 정확한 차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음성학. 그리고 통사론은 건너뛰고 이제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휘나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 우리 화용론은 6장에서 배웠는데요. 어떤 문장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앞뒤 상황에서 전달되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화용론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형태론, 음울론, 음성학,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등은 여러분이 아마 그래머 문법 시간에 뭐 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문법 시간에 그 언어에 관한 아주 다방면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런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좁은 의미의 문법이란 무엇인가 하냐면은요, 바로 신텍스인데요. 이 신텍스가 위에 이제 그 그래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통사론입니다. 통사론. 자, 이 신텍스는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통사인데요. 이제 통사론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따지면 이제 과거 혹은 완료, 우리 완료라고 합시다. 우리 상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완료를 나타낼 때는 러, 혹은 지속을 나타낼 때는 려 등을 붙인다와 같이 이렇게 어떤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법은 바로 이 통사론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법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 여러분, 어순이 뭐예요? 어순? 아, 말의 순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순 같은 경우에는 말의 순서, 즉, 단어의 배열 순서예요. 배열 순서.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단어의 배열 순서가 여러분 무작위로 그냥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동사거든요. 동사? 이제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동사인데, 이 동사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주어와 이제 목적어의 상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언어가 어떤 어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배열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그것을 어순에 맞게 정확하게 배열하면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제7장과 8장 문법 단원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중국어 장문을 하거나 이제 회화를 할 때 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서술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 형용사를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이 서술어, 이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 목적어, 나아가서 이제 보어와 수식어는 어떻게 배열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번 7장에서는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 어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7장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이 단어의 문법 기능을 품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품사가 무엇인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의 기본 어순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장 배울 때 한번 언급을 가볍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교재 268쪽을 준비해 주시고. 자, 여러분, 중국어는 SVO 언어인가요? 혹은 SOV 언어인가요? 우리가 이미 이걸 중간고사에 시험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냐, 혹은 이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느냐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문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순, 즉 단어의 배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중국어 문법을 배울 때 이게 어순이 또 강조되는 이유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할 때 우선 쓰는 문자 측면에서 한국어도 한자 언어가 있고 한자 어휘들이 있고 중국어야 기본 문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만 문법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어순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순을 모르면 우리가 아주 한국식 중국어를 구사하기가 너무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전 세계 언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같은 그런 한국어 SOV 혹은 아이니와 같은 SVO 중국어 여순 같은 SVO, SOV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어떤 여러 가지 위치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6가지가 나옵니다. SOV냐, SVO냐, VOS냐, VSO냐. OVS냐, OSV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 언어가 총 6가지나 나오는데, 놀랍죠, 여러분? 세계엔 참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세계 언어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아이니와 같은 그런 중국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여순이 45%,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같은 SOV 어순이 4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에 보면 87%죠? 이전 세계 언어의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가 앞에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사와 목적어가 그 이제 위치가 앞이냐 뒤냐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동사가 문장이면 앞에 오는 것이 어떤 언어의 기본적인 어순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나머지 13%는 이 어순이 아니라는 거니까 다양한 어순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했다시피요.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SVO 언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국어 문법에서 어순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중학생 때 했었죠? 왜? 그러니까 중국어 문법에서 어순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왜 유난히 또 중국어 문법에서 어순을 강조하나요? 우리 중국어가 고리버라고 배웠잖아요. 이제 고리버는 이 어순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이 어순이 문장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아주 끼치기 때문에 어순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제 말씀드렸던 가장 쉬운 예시, 我爱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你爱我 하는 건 분명 다른 얘기죠. 사랑의 쌍방이면 정말 좋겠지만 짝사랑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느 위치, 문장을 안에 있는 그런 위치 중에서 어느 위치에 주어와 목적어가 오는지에 따라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은, 교수님, 모든 문법에 도치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어, 그 도치를 통해서 뭐 주어든 동사든 목적어든 위치가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사, 주어, 목적의 상대적인 위치만 따졌을 때 중국어는 분명 이제 SVO 언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SVO 언어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특수적인 경우들은 이제 예외로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수는 중국어는 SVO 순서이더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SVO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고, 그리고 SVO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어, 중국어와도 분명히 우리가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에는요, 화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SVO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다음에 예문들 제가 한 5가지를 제시를 할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兔子尾巴短，5个苹果，2个坏了。我的生活我自己做主。这件衣服花了多少钱？ 这个东西名字叫电脑 같은 경우에 이런 예문들은 그러면 주어가 2개씩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투즈도 명사, 웨이빠도 명사, 동사 앞에 있는 또 아니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수로 앞에 지금 명사가 2개, 명사성 그런 단어가 2개가 왔어요. 그럼 투즈도 주어고 웨이빠도 주어일까요? 또 뭐도 볼까요?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我的生活, 둘 다 주어일까요? 이런 식으로 중국어에는 여러분 주어가 2개인가? 그러면 SSVO라고 해야 되나? 라고 싶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5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예시를 전형적으로 들기 쉬운 투즈, 웨이빠, 또안, 토끼는 꼬리가 짧다라는 그런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듯 중국어에는요, 주어 같기는 한데 주어라고 보기에는 이 짧은 게 여러분, 왜 이 빠또안 꼬리가 짧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짧은 게 토끼가 짧은가요? 아니죠. 토끼는 이렇게 또 허리가 이렇게 막 길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꼬리가 짧은 거지 이 토끼가 짧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에는요, 분명히 이제 그 서술어 앞에 있어서 뭔가 주어를 받을 것 같은데 주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명사성 성분이 동사 앞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이제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라는 개념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국어 문법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화제, 토픽이라는 개념이죠. 이 화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이제 중국에서 중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대학교에 들어와서 중문과 이제 중국어과에 들어와서 중국어를 배울 때 비로소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화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화제. 우리가 그 화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올 텐데요. 중국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부분,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이제 나누자면 화제, 그리고 진술 구조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을 앞으로 보면은 좀 보일 겁니다. 중국어 문장은 큰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양분을 하자면 화제와 진술 구조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화제의 진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이제 한글 그 어휘의 그런 국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화제, 장안의 화제, 아주 인기 있는 토픽,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뭐에 관해서 진술, 코멘트 얘기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장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아까 앞에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VO 어순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아예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제에 관해서 내가 진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장인데 이 SVO 어순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술의 내부 구조를 따질 때 이 화제가 있고 진술이 있는데 이 진술이라는 부분은 주로 이렇게 SVO 어순으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중국어가 아무리, 그러니까 화제 언어고, 화제가 중심이 되는 화제가 중요한 언어고, 화제와 진술 부분으로 양분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뒤에는 어순이 SOV로 온다든지 한국어처럼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제와 진술로 문장이 나뉘는데, 그 진술은 SVO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화제는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중국어 문장에서 이 명사성 성분이 주어 앞에 또 있을 경우에 중국어는 TSVO 어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초급 중국어 혹은 중급 중국어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배울 때, 我爱你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장을 배울 때는 주어, 수러, 목적어 이렇게 SVO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만 배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급 중국어로 이제 올라가고 할수록 문장이 길어지게 되죠. 이제 길어지게 될수록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여러분이 구사를 하게 될수록 이 화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귀여운 토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토끼는 꼬리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토끼가 바로 화제에 해당하거든요. 자, 우리 화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요하죠. 뭐든지 개념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네, 화제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요. 맨 앞에 위치해요. 뒤에 오면 화제가 아닙니다.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게 또 포인트고요. 중요한 거. 이제 화제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면서 그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이에요. 그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 내가 이 화제에 대해서 말하겠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장은 이 화제에 관한 거야. 라는 그런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이 진술한 대상 토픽을 언급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이 뒤에 진술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 시간적 또는 이제 그 밖의 특정한 틀을 설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틀을 설정하는 거. 화제. 여러분이 혹시 이 개념이 너무나 길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그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끼는 꼬리가 짧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토끼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호랑이 꼬리? 아니요. 사슴꼬리? 아니요. 거북이 꼬리?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토끼예요. 이 토끼 중에서도 귀, 눈,
몸통, 다리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꼬리를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점 진술 부분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투즈 웨이빠短 토끼는 꼬리가 짧다 같은 경우에도 이 토끼가 투즈가 화제입니다. 토끼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웨이빠短 같은 경우에는 진술, 코멘트가 되는 건데요. 이 화제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기서 웨이빠는 S, 주어,短이 이제 수어죠, 수어. 짧은 건 꼬리잖아요, 꼬리.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문장은 꼭 화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더라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274쪽에 관해서도 이렇게 좀 여러분 찬찬히 보면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도 화제 구문의 사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이제 투즈 웨이빠 또 안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13번 사례 한번 볼까요? 13번 사례 한번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那本书我已经看完了.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我已经看完了那本书了. 자, 여러분, 우리말로도 그 책을 나는 벌써 다 봤다. 我已经看完了那本书了. 나는 벌써 그 책을 다 보았다. 자,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본슈가 이제 화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책을. 자, 여러분, 나본슈. 이 그 책에 관해서 내가 얘기할 건데요. 그 책에 관해서라면, 나는 벌써 다 봤어요. 라고 이제 뒤에서 진술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밑줄 지인이 지금 네모칸 친 나본슈가 그 화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나번슈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한번 보면은 나라는 주체, 나라는 주어가 다 보다라는 이 행위를 한 것이 목적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쵸? 목적어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진칸 완란나번슈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잘 왔던 그런 나번슈 그 책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서 화제의 자리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화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4번 사례도 한번 볼까요? 身体检查了. 检查身体了라는 예문이 있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출입국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다 이제 스캔하잖아요. 자,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身体检查了. 신체는 검사했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检查身体了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여러분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까요? 신체를 검사했다. 사실 이거 누가 검사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보안관님이 검사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뭐 체육 시간에 신체 검사 이렇게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는 그런 검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어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확실한 건 목적어가 신체라는 것이죠. 뒤에 이제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로 신체를 검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중국어 이제 그 1번 문장을 보시면은 그 션티가 문장의 맨 앞에 이동해서 내가 그 이제 신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몸을 잘 검사했어라고 뒤에서 진술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검사를 한 주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은요, 이제 몸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검사를 해주시는 주체, 검사, 지엔좌의 주어는 따로 있죠. 지금 14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신체는 검사했다. 신체를 검사했다. 신체가 둘 다 이제 문장의 앞쪽에 나와 있는데 신체를 검사했다의 신체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을을 이제 목적격을 나타내는 조사 을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 신체가 목적어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리버 이제 어순이 그 문장의 의미 영향을 미치는 고리버인 중국어와 신체를 검사했다고 신체는 이라는 그런 그 조사는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그 이제 격조사가 붙는 그런 한국어는 교차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리버, 교차어, 굴절어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었는데 이렇게 고리버와 교차어는 이런 어순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보실 때와 중국어 보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평고전 81에서 90번까지 여러분께 드린 자료는 제3부 1에서 10번인데요. 이 부분 세 번씩 잘 쓰셔서 5월 10일 목요일 자정까지 속으로 카톡방에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3일 금요일에는 오늘의 기사 한자 분석 2조와 3조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두 조가 발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은 SVO라는 문장 어순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부가 성분, 부사어, 관형어, 보어 등등의 부가 성분의 어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면 강의 때 만나요. 스이치